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하루 종일 수급이 악화되며 선물 기준 4.7%나 크게 하락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또 크게 반등하면서 하루 종일 고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일이 금요일에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그 전날 나스닥은 2.29% 하락했었고요. 야간 선물은 2.17% 하락했었죠. 외국인 선물은 그때 1021억을 매수했었고요. 따라서 시장은 선물 기준 2.41% 큰 갭 하락 출발 후에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4.69% 하락한 장대 음봉 마감했었습니다. 이후 야간 선물은 60일선을 지키며 급 회복된 나스닥에 의해 보다 더 크게 반등하며 1.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이때 환매수 주도로 2,358억, 야간치고는 대량 선물 매수가 잡혔습니다. 60일선을 나스닥 선물이 살리고 나스닥 종합 지수도 60일선을 살리면서 끝이 났죠. 그러나 추세는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추세는 사실 음봉 나오고 이탈하고 하루 이틀 내에 다시 들어서면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루 정도를 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 있었는데 환율 상승에 10월 수입 물가지수는 138.17로 전월 대비 1.9% 상승하며 1월 2.2% 상승 이후 최대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10월 수출 물가 지수는 134.72로 전월 대비 4.1% 상승하며 작년 4월 4.4% 상승 이후로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은 부동산 불황 장기화로 내수가 약해지며 4.9% 상승해 전망치인 5.5%와 전월 6.5%를 모두 하회했고 8월 4.5% 이후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2.9% 상승해 연속 5개월 증가세가 줄어들었으나 전망치인 2.8%는 상회했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의 고정자산 투자는 부동산 개발 투자가 14.7%나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 하락했고 전망치인 마이너스 0.8%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10월 도시지역 실업률은 5.1%로 전월 5.2%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3분기 유로존 GDP 성장률은 0.2%로 2분기 0.1%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으며 속보치와 동일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제프리 슈미트 연은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은 비단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향하는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매파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로리 로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고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며 역시 매파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계속되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따라 12월 금리 인하 전망은 현재 44%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44.4%로 현재 주말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242억, 풋옵션에서 276억으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1월 14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1월물에서는 610콜, 535콜, 청산을 포함한 540풋 등이 거래됐고요. 2월물에서는 540풋 등이 거래됐습니다. 3월물로는 570풋, 청산을 포함한 560풋, 청산을 포함한 470풋 등이 거래됐고요. 6월물에서는 575풋, 480풋, 455풋 등이 거래됐습니다. 야간에 반등하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풋옵션에서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났고요. 특히 6월물부터는 지금까지는 거의 다 풋옵션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통신기기 전문 세나테크놀로지가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56,800원 대비 41.2% 상승한 8,200원으로 종료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이거는 금요일에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내용들과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시시각각 전달드렸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또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부연해둔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금요일 장은 코스피가 3.81% 하락했고 코스피 선물이 4.69% 크게 하락했죠. 자, 사유를 이슈와 수급, 차트, 제가 이거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자, 먼저 사유로 볼 수 있는 이슈의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재정 확장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며 향후 데이터에 따라 금리 방향 전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채금리 10년물이 크게 오르며 시장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요. 개인 코스피 현물이 매수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선물 매수도 1000억대에 잡혔죠. 개인 미니 선물 매수도 잡혔죠. 개인 위클리 옵션, 콜옵션 매수가 많이 잡혔었죠. 63억으로 끝났는데 그 전일에도 꽤나 많이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합쳐지면서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었었고요. 개인 위클리 풋옵션 매도도 같이 잡혔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종가까지 하락했습니다. 차트적으로는요. 기술적으로 전일 쌍고점 후보 자리에서 막히면서 투심이 약화되었죠. 자, 요 자리 여기와 여기 세 가지를 잇는 자리였죠. 조금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세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면서 여기 막혔구나 투심이 약화되었죠. 전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후반부에 목요일에 파악했었죠. 금융투자와 외국인의 590 풋매수로 인한 하락으로 쌍고점 자리를 확인했었고, 자, 분봉으로 보면은 나타나죠. 목요일 후반부에 여기서 마지막에 싹 접힌 거,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그 쌍고점 자리를 못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야간에 이제 하락을 하니까 확실하게 투심이 꺾여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돌파가 목요일에 나오지 않았기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죠. 전일 외국계 프로그램의 종가 대량 매수는 연기금이 장중 매수하던 물량을 던지는 것을 이제 환매수로서 받아준 정도지 상승 배팅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직 지난 11월 5일과 7일에 걸친, 자, 여기 이날과 이날에 걸친, 즉 550포인트를 낀 쌍바닥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기에 시장의 추세와 흐름은 모두 살아있으며 550 하단에서 올라오는 상승 빗각 추세, 이겁니다. 요거를 종가상 깨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다가 완급 조절 정도, 가다가 쉬는 정도지 이거를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판단 근거가 부족하죠. 기술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거 보고 있으니까. 야간에 시장은 나스닥 선물이 60일선을 이탈했다가 본장에서 급히 살렸고, 자, 여기죠. 차트 보시면 60일 초록색입니다. 여기를 이탈했다가 살렸고, 그러니 투심이 다시 또 돌아왔죠. 여전히 나스닥도 여기죠. 살렸고, 불안했던 증시는 이에 화답해 급반등을 만들었으나 여전히 나스닥도 확실히 상승 빗각 추세를 넘어가지 못했고, 자, 여기요. 주황색으로 된 요 라인을 확실하게 넘어가지 못했고, 자, 나스닥 종합지수로 봐도 해당 빗각 60일 초록색은 넘어갔지만 요건 살렸지만 아직 밑에서 올라오는 이 굵직한 빗각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뒤집힐 확률이 존재하므로, 자, 그리고 또 사유 수급적으로 나스닥 선물 또한 개인 롱 포지션이 현재 70에서 80% 정도로 증권사마다 데이터가 잡히고 있어서 그런 상태도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개인 롱 포지션이 우세한 가운데 언제든지 다시 뒤집힐 확률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생긴 갭을, 자, 우리 증시 다시 넘어와서 여기 목요일과 금요일에 생긴 요 공간 갭을 모두 뛰어넘을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금요일 장대음봉의 시가라도 월요일에 회복하지 못하고, 자 여기 월요일에 갭은 뜰 거니까 우리 지금 야간 선물이 제법 상승했기 때문에 갭은 발생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웬만하면 주말에 어떤 변수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갭 뜨겠죠. 살리겠죠. 살려서 출발해서 여기 시가를 먼저 회복하는 이런 양봉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면, 즉 특히 갭 상승 후에 걸쳐서 내려오는 거, 금요일 음봉의 몸통을 이렇게 걸쳐서 내려오게 되는 경우 더 큰 매물이 쌓이게 되며, 특히 고가권에서 포모 현상에 의해 레버리지를 동반한 공격적인 대량 추격 매수로 볼 수 있는 개인들의 물량이 악성 매물로 바뀔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봉을 보면요, 전일 570포인트대 초중반에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에 머무르면서 생긴 매물이 상당하죠. 왜? 여기서 개인들의 수급은 무려 3조 9천억을 가는 동안에 절반은 잡혔습니다. 2조 원 정도의 규모로 이 시간 동안에 현물 매수가 일어났죠. 물론 이 공간을 모두 뛰어넘어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가진 불안감은 잠재워지면서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기대감도 분명히 생긴 상태죠.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즉 월요일 오전에 아침에라도 이 자리를 확실하게 넘어서지 못하고 밀리는 것 같으면 역시나 이거는 매물로서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 자리를 돌파해서 시작하면 이런 불안감이 주말 사이 금요일 밤에 안도감으로 바뀌어 있죠. 그게 안도감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서 불안했던 사람들은 팔지 않을 겁니다. 갭으로 떴기 때문에. 그래서 갭으로 그냥 유지되는지 여부를 봐줘야 돼요. 어디서 시작할지도 봐야 되는데, 일단 야간 선물 종가는 571.05기 때문에 별다른, 지금 위켄 나스닥도 큰 변동 없고 별다른 이변 없으면 대략적으로 한 요쯤에서 시작하려고 하겠죠. 여기 그러면 딱 여기 걸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자리를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이기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딱 그어놔야죠. 이거 넘어가는지 막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심리적이죠. 금요일에 저기서 꽤 큰 거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월요일에 금요일 시가를 넘어가는지 여부, 일단 저건 기본이고요. 그게 이제 시가랑 관련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아침에 만들어졌었던 거니까, 즉 그 매물대를 모두 통과하는 자리인 금요일 시가. 자, 여기 가로치면은 어떻게 돼요? 금요일 오전에 대량 개인 매수가 있었던 자리의 끝자락인 시가를 넘어가는지 여부, 거기를 올라서는지 최종적으로. 두 번째로 다음 주 중에 상단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 빗각을 넘어가는지 여부. 세 번째로 13일과 14일에 생긴 갭을 모두 종가로 넘어가는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체크하면서 시장의 힘을 볼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시장의 힘을 본다라는 것, 즉 힘은 에너지죠. 이 돈의 에너지를 본다라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만 통과하냐? 그럼 2단계는 못 갈 수도 있죠. 1단계 통과하고 2단계까지 통과했냐? 3단계는 못 갈 수도 있죠.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통과하고 3단계도 통과했냐? 이 세 개의 에너지는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상방의 에너지가 더 붙는지, 막혀서 하방으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장중에 체크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함께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이제 살펴볼 거고, 파생반 텔레그램에 좀 더 자세하게 진행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시장의 상하방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는 최근 이슈를 잘 파악하면서 대응해야겠죠. 이슈들은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일단 봤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0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3차 상법 개정 이슈,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개입한 환율 변동성, 국채금리 변동,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한 세부사항 후속 논의, 셧다운으로 지연된 미국 경제지표들의 발표 여부, 연준위원들의 메시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중간에 있죠. 마이클 버리의 11월 25일 쇼포지션 진입 사유 공개. 이거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갈등 이슈. 대만 이슈로 지금 갈등이 있죠. 트럼프 관세 소송 이슈 등을 이제 살피면서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 개인 코스피 하루 순매수 규모입니다. 상위 20위 장중에 우리 같이 파악했었죠. 금요일에 개인 코스피 하루 순매수 규모는 역대 세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무려 3조 8,967억 원이었고요. 물론 현물 거래 시간이 넥스트레이드가 생기면서 조금 더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엄청 큰 수치가 올라왔던 거죠. 근데 보면은 상위 22 중에 보면은 25년과 21년, 즉 25년 최근입니다. 최근을 제외하면 21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20년 후반부와 21년 중반부 사이에 개인들의 코스피 매수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1년 1월 11일이죠. 그때 동학개미 운동으로 삼성전자가 9만 원대를 처음으로 넘어갔던 슈팅날, 그때가 1월 11일이었죠. 자, 차트로 그냥 여기다 띄워놓고 본다면은 연결 선물로 놓고 자, 쭉 끌어올려서 이때죠. 자, 이때를 본다면 지금 개인들의 코스피 현물 매수가 정말 많았던 시기만 보면은 21년만 놓고 첫 번째, 두 번째, 4등, 5등, 7등, 8등, 9등, 10등, 12등, 14등, 17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인데 20년 12월 29일 12번, 요것도 쳐야죠. 요거는 이제 조금 11월 30일 여기니까 조금 이르다 하고 판단하면은 과반 이상이 후반부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개인들의 코스피 현물 매수가 하루 순매수 규모 상위 20위 안에 과반 이상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25년을 제외하고 보면 기존에는 거의 절대적인 수준이었죠. 자, 그러면 고가인가요? 이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여기 바로 고가가 나왔나.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를 상승 구간에서 더 머물고 심지어 추가 상승되는 구간까지도 다 나왔죠. 여기다 개인들을 이런 식으로 몰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22년 하락장으로 전개돼서 가만히 다 물렸던 개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특히나 지금이랑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로 굉장히 겁을 냈던 개인들이, 그리고 관망했던 개인들이, 그리고 뭐 곧버스가 유행했고 막 이런 경우였잖아요.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서 여기서 오버슈팅 보이고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 붙으면서 완전히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의 신규 계좌가 폭증을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폭증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은 이런 건가, 아예 시장에 대한 개념이 안선, 증시에 대한 개념이 안선 투자자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 차례 주식시장을 떠나 있던 사람들 이때 많이 떠났었죠. 우리 작년 7월부터 12월, 그리고 사실 작년 7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여기 상승하는 중간까지도 그랬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우리나라 증시, 즉 국장에서 빠져나가서 다 서학개미 쪽으로, 그죠? 다 미장으로 많이 갔었던 시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갔던 시기인데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20년도 후반하고는 지금하고는 데이터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들의 속성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 앞으로 몇 개월간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줄 듯 말 듯 안 주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은 무조건 상방의 개념으로 하방을 주의하자가 아니라 양쪽 방향입니다. 방향성을 크게 줄 것처럼 안 줄 경우가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하방인가 아니다, 상방인가 아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생 시장에서는 주의하던 뭐 하방 주의가 이게 아니라 양방향의 주의죠. 한쪽으로 크게 생각하는 위험, 크게 생각한다면 그게 꼬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철저히 단기적 대응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럼 언제쯤 불안해질 수 있어, 언제쯤 꺾일 수 있을까는 앞으로 블록딜 옵션의 거래를 좀 주목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거론드리고 있는 것이 그동안 11월물까지 블록딜 콜옵션으로 땡기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5월 28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블록딜 옵션이 6월물, 7월물, 8월물, 9월물, 10월물, 11월물, 12월물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콜옵션 중심으로 상방 배팅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중간에 풋 매도까지 엄청나게 포함하면서요. 콜매수 풋 매도로. 그래서 11월물까지는 그 기반 때문에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고 더 올라가려고 할 힘이 붙었죠. 심지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잡혀 있고 옵션도 11월물까지 별로 좋은 게 아니었고 하방 배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잖아요. 끝까지 상단에서 최대한 버텼잖아요. 그러고 나서 11월물이 끝나자마자 떨어진 거죠. 어찌 보면 아까 전에 수급 사유도 추가를 해야 합니다. 이건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거긴 한데, 자, 수급 사유에 추가를 해야 돼요. 11월물 종료 이후입니다. 블록딜 옵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월물에서 종료가 돼서 이미 결제가 됐기 때문에 12월물 기반은 12월물은 콜과 풋이 모두 공존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섞여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사실상 블록딜로 상방만 있었던 거는 11월물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바로 악화가 된 것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그때랑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근데 그 폭이 변동성 지수로 인해서 좀 옵션 거래 대금 등 이제 변동성 배팅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출렁임은 더 세지겠죠. 그리고 또 위에서 움직이니까 선물 기준으로 절대 진폭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 구간에서만 움직여도 그 범위 내에서만 잘 대응을 한다면은 변동성이 부족해가지고 뭐 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예. 과거에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약했던 시기를 지나왔고 이미 규모도 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 블록될 풋이 많이 쌓이는지도 이제 앞으로 봐야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6월물부터는 조금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물론 아직 크진 않아요. 시작했다라는 거지. 6월물로 앞으로 얼마나 숏이 모이는지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살펴봤고요. 대부분 21년도 수급이며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 장세로서 개인들이 신규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대규모로 사던 때, 동학개미운동 고가 부근이었죠. 21년도 고가권에서 6, 7개월 이상 횡보 내지 일정 부분 추가 상승을 보이다가 22년에 본격적인 하락장을 맞이했었습니다. 자, 파생반 텔레그램 4컷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금요일 내용 중에 4컷으로 잘랐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시각각 필요한 내용을 올려드리는 정규 회원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내가 하루 종일 올라와서 보면 참고가 되고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방에는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가입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신규 구독하신 분들도. 자, 8시 59분 아침 첫 분봉. 자, 일단은 요거 분봉으로 다시 돌려놓고요. 자, 아침 첫 분봉, 즉 시가봉 기준 잡고 밀리는 상황이다. 자, 기준봉이 어디라고요? 시가봉 기준 잡았다. 시가봉 아침에 요거, 자, 확대를 해서 보면은 시가봉 아침에 요 기준 잡고 밀린다. 그럼 뭐예요?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밀린다. 확실하게 돌파했나요? 막혔죠. 다 막혔죠. 여긴 볼벤하던 터널, 생각보다 길어진 터널에 막혔죠. 상단에. 자, 확실히 안 넘어갔습니다. 금요일에 진짜 판단하기는 오히려 더 쉬웠어요. 얘 안 넘어갔으니까 하방이에요. 그냥 이거 넘어가면 상방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겁니다.
구름대 타고도 못 넘어갔어요. 터널 타고도 안 넘어갔어요. 기술적으로 모든 게 막혀 있었습니다.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날 하필이면 장기비가까지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쵸? 금요일에 상방으로 볼만한 게 없었어요. 돌파도 안 했는데 뭐 기준 잡고 보는 게 아무것도 돌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장 시작 후에 받아주는지 주목하고 개인 선물 매수 규모가 커지는 거 체크합니다. 월물을 제외하고 개인들은 선물 매수, 위클리 콜 매수가 잡혔었습니다. 9시 3분 개인 선물 매수 축소가 첫 시도가 됐었는데 이제 그때 살짝 반등 시도가 됐었죠. 194개를 포함했었고 하지만 시가봉을 못 넘었다라는 거죠. 9시 9분에 진폭이 커서 반등 폭도 5포인트씩 나옵니다. 뭐 요즘 뭐 5포인트 하면 순식간이죠. 아직 시가봉을 넘어가지도 않았고 계속 시가봉 처음에 생각해야죠. 수급이 뒤집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개인 선물 매수만 약간 축소된 것이 전부로 그래서 5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죠. 아직 힘이 뒤집힌 것은 아니죠. 아직 힘이 하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9시 11분 개인 위클리 콜 매수가 어제 오늘 합치면 거의 50억 원이 되던 시기였고요. 이거는 한참 더 늘었었죠. 외국인은 어제 위클리 콜은 대체로 그대로 두고 그 아래 신규 콜 매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590에서 570에 대한 콜 매도를 늘리고 전일 목요일이죠. 전일 위클리 콜 매수는 592.5에서 595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자리에서 콜 매도를 늘리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선물 매수가 1,500억대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언급드렸고 9시 13분에 달러 선물은 순간 1,474.6원까지 찍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해가지고 1,470 위에서는 외국인들의 달러 선물 차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달러 선물 지금 리뷰를 계속 반복하는데 후반부에 1,410짜리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1,440, 1,470에서 1,480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예요? 저항 공간이죠. 여기까지 오면은 차익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 한국은행의 구두 개입까지 나왔었죠. 여기서 외국인들도 수급적으로 차익을 보입니다. 차익이 많다. 9시 16분 시가봉 돌파 시도 중인데 주목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몇 시였죠? 여기죠. 여기 못 넘어갔죠. 아직까지 못 넘기고 있습니다. 9시 19분 상단 갭정이 오늘 강한 편인데 자, 갭정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다. 시장의 대기 자금이 얼마나 힘써줄지에 달렸다. 결국엔 시가봉도 못 넘어가서 그 뒤에 생각할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9시 32분 반발 매수를 하고자 했던 대기 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뭉치기보다는 흩어지기 쉬워질 수 있으며 유의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떨어졌을 때 막 그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양봉으로 올라오는 장이 있어요. 하락 출발했을 때 모든 대기 자금이 와 이거 기회네 하고서 막 들어가. 와 기회네 하고 막 받아들여. 근데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죠. 진짜 기회인가? 아니면 불안한데? 뭐 개파락이 큰데? 살펴보던 자금들도 실제로 막 와르르 올라가면 아 이거 기회네 하면서 같이 따라 들어가서 쭉 반등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시 흔들리더라도 갭을 커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와야 됩니다. 점점 흩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맞나? 긴가민가 싶은 거예요. 매수 대기 자금이 떨어져서 출발한 것에 대한 반응이 받아줘야 되는 아니 불안한데 계속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발 매수 힘이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계격파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방 압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왜? 시간을 끌면요. 시간을 끌고 반등을 못하면 계속 하방 압력이 생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상방으로 받아주는 밀고 들어오는 힘이 분산돼 버린다라는 거죠. 에너지 분산 효과가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라이브 방송 때도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9시 32분 개인 코스피 현물 1조 원 매수 돌파했었고 9시 32분에도 시가봉 결국 아직도 못 넘어간 상황이다. 개인 위클리 콜 매수 증가한다. 개인들이 위클리 콜 옵션 베팅 증가하는데 시장은 하방 압력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대중들이 싸지는 값이 쭉쭉 떨어지는 위클리 콜 옵션을 계속 사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9시 35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매도 3천억을 돌파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팀장님 종목이 그날 시장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것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두 종목 공략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두 종목씩 네이버 카페 정규방에 정규 주식반에 올려드리고 계신데요. 금요일에는 두 종목 에이프릴바이오와 코오롱, 티슈진 두 종목으로 목표인 3% 이상을 모두 달성했고 그 당시 초반에는 평균 4% 이상대 상승했었고 코오롱 티슈진 6% 정도 올라갔었고 에이프릴바이오가 장중 5% 가까이 4.59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더 강한 바이오도 나왔지만 전날은 무려 4%대 하락했던 날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컷은요. 10시 4분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1470원 위에서 매도하고 1460원 언더에서 다시 매수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볼벤 축소가 완료된 상태였고요. 이거 쭉 상단 축소, 하단 축소 완료돼서 이제 터널로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10시 9분 외국인 선물 매도가 5천억을 돌파했고 개인 코스피 현물이 1조 5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계속 커졌어요. 그나마 방어 효과는 개인 월물 풋옵션 매수가 17억이 잡혔고 외국인의 풋매도가 30억이 잡혔습니다. 월물에서요. 12월물 초반 첫날이었죠.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10시 20분 한미협상 결과 팩트시트 발표 중이었습니다. 동시 발표했죠. 한국과 미국. 분봉 반등 사유가 되고 있었죠. 그때가 여기였습니다. 발표하고 있으니까 기대감도 붙었었죠. 그러나 그때도 시가봉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조선, AI, 원전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라는 얘기 밑에다가 또 이제 적어 드렸는데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나머지들이 계속 하방이었죠. 그리고 특히 개인들이 상방 배팅을 늘리고 있었고 반대로 금융투자가 열심히 상방 배팅되는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를 콜 매도로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컷 보겠습니다. 세 번째 컷 10시 31분 개인 선물 매수 축소가 되었고요. 10시 31분에는 수급이 소폭 개선되는 거 팩트시트 발표할 때 그 시간이었죠. 소폭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단 아침 갭을 아직 뒤집을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잠시 반등, 원래 하락장에서도 반등합니다. 반등하는 수준이지 뒤집힐 만한 수준은 아니다. 시가봉 돌파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시가봉 돌파가 안 되면 일단 똑같습니다. 잠깐 완화되는 정도죠. 위클리 콜옵션 개인 매수는 여전히 30억대가 잡히고 있었고요. 10시 41분 백악관 얘기를 좀 몇 개 드렸죠.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방위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자동차 부품 목재에서 15%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 관세도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거는 다 얘기 나왔던 내용이죠.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백악관에서는 대한민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단계적 분할 납부 방식으로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여기서 이제 상세의 내용으로 이제 보면은 외환 시장의 안정을 구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명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 점도 있었죠. 물론 한국은행의 구두 개입도 같이 작용을 했었고요. 10시 46분에는 다시 개인 선물 매수가 확대 중이었는데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개인 선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방향 확장은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 한방향 확장이었죠. 외국인 선물 매도 한방향 확장이었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한방향 확장이었죠. 위클리 콜옵션 개인 매수 한방향 확장이었습니다. 10시 48분 외국인 선물 매도가 7천억을 돌파하는 시간이었고요. 10시 49분에는 볼벤 상하단 왕복 중이고 하단에 뚫릴 위험이 수급적으로는 더 큰 상태다라는 것을 언급드렸습니다. 현 수급주의 변화가 없다면요. 없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시 49분 자리가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자, 상하단을 하단, 상단, 터널에서 왕복을 하는데
점점 고가가 낮아지고 있고 터널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수급을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하단으로 뚫릴 위험이 크다. 그러면서 볼벤이 이렇게 낮아질 위험, 볼벤 하단 타고 갈 위험이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간상 12시 점심시간 이후로 위에서 내려오는 2평, 242평에 막히면서 하단을 타고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확률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컷 보겠습니다. 12시 55분 외국인 선물 매도가 다시 진행되면서 1조 원 매도에 근접했었고요. 아침 9시 저점 이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볼벤 하단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죠. 자, 이제 멀었다고 생각했던 1차 지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8시 41분 미리 언급드렸던 8시 41분 때에 미리 정리해드렸던 1차 지지 라인은 567.2 라인이 하단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자 여기였죠. 여기서 한번 567.2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번 제동이 걸립니다. 살짝 여기서 보시죠. 좀 확대를 해서 보면요. 내려가다가 자 여기서 한번 멈칫거리긴 합니다.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멈춘 거죠. 그러다가 제가 567.2에서 정확히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567.5라고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자 여기가 567.5죠. 여기가 이탈되고 저항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공부 반복하는 거 기본 지지와 저항 원리. 지지 라인은 이탈되면 저항 역할을 일단 한다. 반대로 저항은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을 한다. 그거를 넘어서고 하는 건 다음 판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됐으니 저항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내려갔죠.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냐? 565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봐야죠. 여기는 이미 계산된 자리죠. 리뷰에서 항상 다뤘고 지난번에 정리됐던 자리, 넘어섰던 자리죠. 565 자리가 그러면 지켜졌냐? 아니요. 단계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한번 멈칫합니다. 565 멈칫합니다. 그죠? 멈칫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그걸 끝내 지키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진행되거나 뭐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야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빠지다가 558, 78까지 빠졌잖아요. 여기 이탈되니까 쭉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장 본장 시작하면서 이제 쭉 올라왔던 거죠. 이렇게. 1시 36분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2조 원을 돌파했었고요. 1시 41분 위클리 개인콜 매수가 50억이나 돌파했고 수급이 점차 더 안 좋아지며 선물이 마사에 근접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오후장으로 넘어갔었고요. 자, 그리고 오후에 1시 45분에 외국인 선물은 매도 1조 2천억에서 잠시 스탑했었고요. 그게 1차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1차 지지에서 8시 41분 아침이 시간입니다. 저 위에 있을 때. 그러나 되돌리는 힘이 그렇게 세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멈춘 정도다. 미리 여기서 이미 1차 지지까지 왔으나 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탈할 수 있다. 잠시 멈춘 정도다. 1시 48분에 개인 위클리 콜옵션 매수가 어제 오늘 합산 80억 넘어서고 있었고요. 월요일 부담이 커졌죠. 1시 53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1조 3천억을 돌파했었고 1시 54분에 오늘 수급은 금요일 수급은 아침 시가봉 돌파 실패 이후 숏이 확장되는 소식과 잠시 멈췄다 정도의 소식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저 때까지 오늘 포지션 오늘 수급은 숏인데 숏이 잠깐 멈췄다. 숏인데 숏이 잠깐 멈췄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롱이 없습니다. 반대로 강하게 들어올린다 수급 없었고 이 기준점 돌파했는데 이 소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확인을 했지만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1시 56분 수급은 썩 돌아서지 못해도 1차 지지에서 최대한 버텨보려고는 하는 시장이다. 뚫리면 리뷰 영상에서 계속 정리했던 56456호는 봐야 되겠죠. 2시 14분 12월물 외국인 선물 매도가 7조 4천억까지 잡혔고요. 장중에 수급 한정된 데이터겠죠. 2시 19분은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가 11월 5일에 3조 2205억 원을 넘어서서 역대 3위를 기록했었고요. 학습 효과에 의해 좀 더 사는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저번에는 한번 떨어졌을 때 많이, 물론 그때도 많이 샀는데 지금보다 금요일보다 덜 샀으니까 떨어져서 살리는 걸 본 거예요. 야, 540포인트 때까지 갔다가 거의 뭐 590선까지 온 거를 본 겁니다. 590 몇 포인트입니까? 40포인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떨어졌을 때 샀어야 했네. 경험과 학습이 쌓이고 있었죠.
학습 효과에 의해 하락할 때 개인들의 매수 반응이 더 많이 나왔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살려준다면 개인들의 학습 효과는 더 커지겠죠. 개인들의 경험치는 더 많이 올라오겠죠.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유동성도 많고 자금 대기 자금 엄청 많습니다. 은행에서 다 주식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시 20분 565 부근 근접해서 일단 방어가 됐고요. 아까 전에 그 자리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 그래서 2시 22분에 수급을 크게 돌릴 만한 시간도 없고 큰 반응도 없어 보입니다. 끝난 거죠 뭐. 돌릴 힘이 없어요. 잠시 멈춤 정도 현상인데 시간이 다 되면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스닥 회복과 함께 반등도 시도됐었고 2시 25분이면은 여기죠. 여기서 살짝 뭐 반등도 시도하고 했지만 돌릴 힘도 없습니다. 개인 위클리 콜 매수 멈추지도 않아요. 개인 위클리 콜 차트를 보면요. 멈추지 않아요. 그냥 저렇게 시장이 잠시 주춤거리고 있어도 그냥 거의 여기 끝에 와서 멈춘 거죠. 3시 닿아서 거의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 4컷을 4개로 잘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하고 반복 수정해서 618 나중에 봐야죠. 599 11월 4일 아침에 이탈하고 나중에 봐야죠. 585 자리 돌파 자리 돌파 이탈 저항 돌파 이탈 돌파 지지 11월 13일에 지지받았던 거 11월 14일에 갭으로 이탈했죠. 중요합니다. 564에서 565 돌파되고 지지받고 이탈되고 재돌파하고 11월 14일에 도달했다가 지지받았어요. 야간장까지 해서 이 정도면은 한 1포인트 정도 더 갔는데 물론 야간장은 더 갔지만 어쨌든 야간장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지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탈했다가 야간장에서 이탈했다가 돌파해서 재돌파했죠. 이렇게 봐야죠. 지지받은 것으로 봐야죠. 종합적으로는. 그다음 550에서 551 필요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534, 36, 526, 520에서 22 필요할 때 다시 봐야겠죠.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666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개인 매수가 무려 1045만 주 잡혔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2%로 줄어들었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6,473억 매도했습니다. 좀 매도가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투신이 과거의 패턴처럼 5,910억 원 정도 매도 마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상 투신이 평소에 보였던 대로 했습니다.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매도하는 날이었는데 실제로 5,900억 정도 매도했다. 정상적인 투신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본격 첫날 12월물의 본격 첫날 옵션은 외국인들은 양매도를 쳤습니다. 콜매도 21억, 풋매도 35억. 다른 거 수급과는 별개로 12월물만큼은 양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12월물에서 매도 포지션인데요. 9월 만기 이후 약 6조 7천억 원 이상 매도를 했고요. 과거에 6조 원대에서 10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사이즈업이 됐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2조 4,486억 원을 매도하면서 역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1년간 이거 업데이트 안 했는데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2조 3,229억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2조 원을 돌파했던 시기는 3차례밖에 없습니다. 역대 기록 1위죠. 두 번째는 20년 11월 30일 2조 3,531억 원이고요. 이때 이후로 시장은 한 번 더 크게 한 달 반 정도 크게 상승했었죠. 이후 한 달 반 크게 상승했었죠. 21년 2월 26일 2조 2,877억 원 매도했는데 거의 고가 수준이었습니다. 고가 자리였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의 고가 상단이었죠. 환율 보겠습니다.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으로 1461.2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야간에 추가 하락해서 1454.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817억 매수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의 대미 투자금은 특정 연도에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문구가 명시되었고 투자로 인해 외환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생기는 경우 우리나라는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 등 외환 시장 안정화가 언급되고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을 동원한 적극적인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4%대 폭락장에도 환율 상승세가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떨어지며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기 쉬워서 이번에 144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구두 개입 효과가 약해지면서 언제든지 다시 치고 달릴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그게 추세죠. 중기 추세 빗각 계속 확인하고 있고, 월봉으로 아래로 1410원 지지, 1440도 지지 다 돌파됐던 거, 그 다음에 상단에 1470에서 80, 그 뒤로는 1500, 이렇게 단계적으로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그날 9.96%, 10% 정도 상승한 36.66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 지수가 보이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즉 거래일수로 22거래일 정도를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 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약 10.8%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8이기 때문에 편의상 비슷하게 체크를 한다면 코스피 200 기준 상승 한다면 범위 상단 밴드로 624.3, 624 정도, 그 다음에 아래로는 502.6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한 요쯤 되겠죠. 503 정도 이렇게 놓고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언제까지? 30일, 22거래일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8이에요. 백워데이션으로 끝났어요. 그것도 사실 기록을 해줘야겠죠. 백워데이션 마감입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38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V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그때에는 옵션에 붙은 엄청난 풀이도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11월 17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일본 3분기 GDP 발표, 산업 생산 발표 있습니다. 미국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에는 미국 ADP 민간 고용, 산업 생산, 마이클 바 연준 이사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11월 19일 수요일은 일본 수출입 통계, 유로존 CPI, 미국 주택 착공 허가 건수, FOMC 의사록 공개, 리사쿡 연준 이사,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장후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거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중국의 LPR 금리 결정, 독일 CPI, 미국 9월 고용 보고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갭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발표가 된다면 마이클 바 연준 이사,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베스 에맥 연은 총재, 오스탄 굴수비 연은 총재, 애나 폴슨 연은 총재 연설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11월 22일은 G20 정상회의로 23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